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지난 한 주 한번 생각해보죠.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무엇이었을까요? 테크 섹터에서 아무래도 가장 이슈였던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을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전 세계의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죠. 예상대로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했다라는 이 한 줄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습니다. 전 분기에서도 말도 안 되는 성장을 보여주었던 엔비디아였죠. 이번 분기에서는 엔비디아의 파죽지세라고 하는 말이 어색하지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 달리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래프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매 분기 하락 없이 꾸준한 우상향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와, 그리고 진짜 경이로운 거는요, 바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다 아시겠죠? 이미 78.9%, 무려 79%를 찍어버리는 놀라운 어메이징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코도 이 정도가 안 나오거든요. 애플이 한참 실적 잘 나올 때 42, 43% 찍었는데 이것도 미쳤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미친 수준을 뛰어넘는 매드 오브 매디스트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8.9%. 와, 진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치의 영업이익률이 나와버리고 만 거예요. 진짜 놀랍죠. 도무지 앞으로도 실현이 가능할까 싶은 스코어를 찍어버렸습니다.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엔비디아의 주 수익원이 어떻게 변모가 되었는지에 대한 거예요. 엔비디아의 IR 자료를 보시면 지난 코로나 전에 2021년 1분기의 매출 비중과 2024년 1분기의 그 매출 비중이 비교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그래프가 있거든요.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자, 변화가 확실하게 보이시죠? 이 매출 비중 변화표를 보시면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성장 동력을 갖고 굴러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2021년 1분기 엔비디아의 매출은 게이밍 GPU가 데이터 센터 매출보다 근소하게 앞서고 있었습니다. 49대 30 정도로 앞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엔비디아가 점점 GPU 기업에서 AI 가속기 기업으로 넘어가는 와중이구나 라는 이야기가 솔솔 새어나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3년 뒤 엔비디아는 완전히 회사의 체질을 변모시켜버리는 데에 성공을 했어요. 다음 그래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체 회사 매출의 무려 87%를 찍어버려요. 반면 주력이었던 게이밍 GPU의 매출 비중은 10%입니다. 거의 쪼그라붙다시피 했어요. 명실상부하게 GPU 회사에서 AI 가속기 회사로 완벽하게 탈바꿈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분기의 매출액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업이익 말고요. 매출이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와, 이게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024년 1분기까지의 실적 그래프를 쫙 보여주는 거거든요. 2024년 1분기 매출은 지난 2023년 1분기 매출과 비교를 했을 때 무려 200% 이상의 신장을 보여주게 됩니다. 진짜 가늠이 안 되죠. 작년 매출도 미쳤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1분기 만에 작년 매출의 3분의 1을 달성해버립니다. 이런 그래프만 봐도 왜 우리가 엔비디아 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엔비디아가 왜 AI 시장의 대장으로 군림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의 실적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덩달아서 신난 국내 회사가 있죠.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현재 엔비디아 H100, H200 GPU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마이크론이 가세를 하면서 독점 구도가 일부 깨진 측면이 있긴 하지만 마이크론의 HBM 캐파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의 HBM 독점 상황이다 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날개를 달면서 덩달아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의 HBM 실적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HBM 관련 매출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또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 상으로 보면 개인 PC용 D램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반면 HBM과 서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은 좀 대동소이한 것 같고요. 올해 말이 되면 HBM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밝히면서 논란 진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이 경영적인 결단은 신의 한 수라고 보아야겠죠. 현재 SK하이닉스의 매출 구조를 보면 돈 안 되는 것의 비중을 서서히 줄이면서 실질적인 수익을 챙기는 실속 있는 경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 그래프에서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현재까지도 죽상인 기업이 있죠. 바로 우리의 애물단지 삼성전자입니다. 저도 주주입니다. 애가 탑니다. 진짜 이가 갈립니다. 그 와중에 또 파업까지 했잖아요. 이 와중에 왜 파업을 정말.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보죠. 삼성전자의 경우 번번이 엔비디아 퀄테스트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어요. 지난 5월 24일 로이터 통신에서 지금의 이 절망스러운 주가 흐름을 만든 대형 기사가 터지죠. 삼성전자가 발열과 전력 효율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기준을 계속해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 반도체에서 발열하고 전력 효율 빼면은 뭐가 남을까요? 사실 그게 거의 9할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어찌됐든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 뭐라고 말했느냐, 삼성전자의 HBM3 그리고 HBM3E에서 발열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이것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전개했죠.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여러 고객사들과 다양한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히면서 논란 진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빨리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런 발빠른 대응에도 불구하고 야속하게도 주가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위기론에 불이 지펴졌고요. 그 위기론은 지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일단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의 퀄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죠. 이 주가에 대한 디테일을 저는 잘 모르니까요. 저는 일단 이슈와 기술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퀄테스트를 영원히 통과 못하는 거냐, 영영 나가리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엔비디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공급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로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단가는 내려가기 마련이거든요. 좀 더 싼 단가에서 HBM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 자사 가속기의 제품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이점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면서 이 퀄테스트 합격을 위한 노력을 함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삼성전자 임원들이 엔비디아에 급파가 됐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에서 부른 거거든요. 야씨, 너네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하면서 퇴근을 하려고 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퀄테스트에 번번이 낙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선발 주자들이 쳐놓은 덫에 걸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현재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이 조합은 변하지 않고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죠. 이미.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가세했느냐? TSMC까지 가세를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SK하이닉스, TSMC 이 삼각동맹이 본의 아니게 삼성을 둘러싸고 린치를 가하고 있는 형국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마이크론까지 가세를 했죠. 그래서 사각형 안에 삼성을 가둬두고 다구리를 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예상을 해보는 것이죠. 자, SK하이닉스는 HBM을 굉장히 순조롭게 엔비디아에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가격에 말이죠. 이것이 반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SK하이닉스 HBM의 효율과 품질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제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SK하이닉스의 HBM을 사용해온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추가 공급사로 들어오는 삼성이나 마이크론이 현재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HBM급의 품질이 담보되기를 바라겠죠.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독점적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SK하이닉스의 품질이 하나의 기준이 된 겁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제기한 삼성전자 HBM의 문제가 뭐라고 했죠? 전성비와 발열이에요. 한마디로 이거를 좀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반도체는 전력을 먹고 그 부산물로 성능을 드러내죠.
즉 반도체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얼마나 적은 전력을 먹고 얼마나 높은 성능을 토해내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에요. 자, 만약 SK 하이닉스의 HBM이 100W의 전기를 먹는다면 한 100 정도 성능을 토해낸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현재의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HBM이 하이닉스의 성능에 준하는 100에 가까운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약 130에서 140W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전성비가 떨어진다 라는 의미겠죠. 자, 그래서 전성비가 너무 낮으니까 이번에는 하이닉스처럼 이 전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100W의 전력을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능이 반대로 60에서 7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W의 100의 성능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클럭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쫙 끌어올리면은 어떻게 맞출 수야 있겠지만 엄청난 발열이 뒤따라오는 거죠. 이게 지금 삼성이 겪고 있는 발열과 전성비의 문제라고 간단하게,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문제가 엔비디아 GPU에 HBM3가 탑재되기 시작한 이 H100부터 불거진 문제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시간 여유가 뭐 길다면 길 수도 있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겠지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 대장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발열과 전성비를 잡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와, 전혀 삼성답지 않은 모습이죠. 초격차 외치고는 있는데 초격차로 뒤지고 있어요. 저는 요즘 삼성을 보면은 슬슬 인텔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지난번 파운드리 이야기를 할 때 인텔 파운드리가 2012년 i시리즈 CPU의 공전의 히트와 함께 호기롭게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지만 폐쇄적 기업 문화, 그리고 비대해지고 비효율적이어진 조직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2018년에 폐업 수순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혹시 인텔의 덫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는데요. 30년 넘게 메모리 수장의 지위를 지키면서 몸집을 비대하게 불렸죠.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는 데 성공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의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은 분명하게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점점 고인물이 되어간다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여전히 삼성은 메모리의 큰 형님이기는 합니다. 캐파도 가장 커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나요? 엔비디아 퀄테스트만 합격하면 물량을 대량으로 쏟아내면서 SK 하이닉스와의 균형을 맞출 것이다 라고 삼성 측에서 혹시나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삼성의 승리 공식이 그랬잖아요. 경쟁사가 올라오려고 하면 풀캐파 돌려서 점유율로 찍어 눌러버리는 것이 삼성의 싸움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는 그 전략이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메모리의 판이 바뀌고 있어요. 주문형 메모리로 서서히 시장의 판도가 옮겨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량으로 찍어 누르는 식의 영업 방식으로는 더 이상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메모리가 더 이상 중앙 처리 장치나 연산 장치를 보조해주는 하나의 파츠 같은 느낌의 반도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AI 시장이 만개하면서 프로세서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이동이 얼마나 원활한가가 칩의 성능과 직결되는 방향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메모리는 부수적인 파츠가 아니라 프로세서와 대등한 위치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파트너 위치로 위상이 격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활한 AI 연산의 수행을 위해서 프로세서와 메모리 간의 원활한 데이터 이동이 기술의 핵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점차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통합되는 방향으로 이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패키징 기술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 동맹의 TSMC가 끼어드는 중요한 방점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인터포저 기판 위에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통합하는 2.5D 패키징이 있고 아예 프로세서 위에 메모리를 쌓아 올려버리는 3D 패키징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프로세서와 메모리 간의 원활한 데이터 이동을 이룰 것인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불리는 최첨단 패키징이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죠. 2.5D, 3D 패키징이 대세가 되면서 메모리, 파운드리가 유기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메모리 생태계 자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범용 메모리를 마치 줌을 찍어내듯이 마구 찍어내서 밀어내기 식으로 공급하던 방식으로는 절대 승리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빠르게 캐치한 SK 하이닉스가 빠르게 TSMC와의 밀월 관계를 강화시키면서 시장의 절대자로 군림하는 데에 성공을 했다. 솔직히 현 상황에서는 TSMC와 SK 하이닉스가 작정하고 삼성을 괴롭힐 수 있는 포지션이 형성됐다고 보입니다. 아마도 삼성이 이 엔비디아 콜테스트를 통과하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SK 쪽에서 방해 공작을 안 하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TSMC가 삼성이 자꾸 파운드리에서 턴키를 하겠다느니 2030년까지 TSMC를 뛰어넘겠다느니 뭐 이런 말들을 운운하면서 기어오르려는 시도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하나 꺼내들까 합니다. 끝까지 이 SK 하이닉스하고 TSMC가 삼성을 방해 공작을 하다가 HBM이 끝물이 되거나 혹은 단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할 때쯤 선심 쓰듯이 퀄을 통과시켜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GPU와 HBM의 구도가 언제까지 득세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TSMC가 삼성을 완전히 밟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접근을 한다면 아마 적당히 밟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을 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끌 겁니다. 그런 구도가 이미 형성이 됐습니다. 이미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그리고 TSMC 이 카르텔이 너무 공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반론으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야, AMD MI300에도 HBM 들어가잖아. AMD도 패키징을 TSMC를 이용하는데 TSMC가 삼성을 밟을 거라면 애시당초 AMD 콜테스트도 통과시켜주지 않아야 논리가 성립되는 거 아니냐? 왜 AMD는 통과시켜주고 엔비디아는 결사저지이지? 이런 물음표를 던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점유율의 차이를 봐야 돼. 엔비디아 대 AMD GPU 가속기 시장에서 점유율 차이가 무려 9대 1입니다. 아마도 TSMC가 삼성에게 허용하는 물량은 딱 1만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AMD의 점유율이 몰려와서 7대 3 혹은 6대 4 정도로 균형이 맞춰진다라고 한다면 TSMC가 삼성에게 목리를 부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1인자들이 친 덫에 삼성이 완벽하게 핀치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적어도 HBM 분야에선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꺼내든 이 마하 원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삼성이 뽑아든 결사의 항전 스타일의 뭔가 대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네이버와 삼성이 협력을 해서 준수한 AI 가속기를 만들어낸다는 데에 성공을 하면, 그리고 이것이 빅테크들의 관심을 끄는 데에 성공을 한다면 GPU 플러스 HBM의 구도를 허물 수도 있는 하나의 균열을 만들 수는 있겠죠. 작은 균열일지라도 말입니다. HBM 중심의 시장 질서가 이원화되는 희망회로를 삼성 쪽에서는 굴리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봐요. 만약 마하1처럼 이 NPU 플러스 LPDDR 조합이라는 이 희대의 성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의외로 삼성 파운드리와 손잡고 NPU 중심의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희망회로를 굴리는 거겠죠. 순조롭게 시장이 확장된다라고 한다면 GPU 플러스 HBM 대 NPU 플러스 LPDDR로 양강 구도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회로를 삼성 쪽에서 굴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화두가 저전력이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도 LPDDR을 꺼내 들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마하 원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시장의 이원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GPU 플러스 HBM 진영이 있고 NPU 플러스 LPDDR 진영이 있는 겁니다. 이 양강구도, 엔비디아와 TSMC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GPU 플러스 HBM 조합, 그리고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NPU 플러스 LPDDR로 시장의 이원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을 해보는 것이죠. 현재 HBM 진영은 TSMC와 엔비디아와의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죠.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점점 엔비디아와 TSMC와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이 구도에서는 삼성이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삼성 입장에서는 판 자체를 뒤엎는 이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절박함의 상징이 마하1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마하1을 필두로 해서 시장이 재편되는 것은 빨라도 5년 내에 일어날 중장기적인 플랜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건 당장이잖아요. 삼성 입장에서는 핫할 때 HBM을 통해서 수익을 막 끌어모아야지 1등들이 쳐놓은 덫에서 벗어날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TSMC, 엔비디아,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 삼성을 가운데에다가 두고 다구리를 하는 형국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삼성의 신들린 탈압박을 기대하지만 이재용 회장 체제에서 과연 이런 신들린 탈압박이 가능할까 회의적입니다. 적어도 2024년은 삼성에게 혹독한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잘 버티길 바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오늘은 좀 엔비디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엔비디아의 사업부별 매출 추이를 살펴본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엔비디아가 어디에서 돈을 버는 기업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사업부별 매출액과 실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게이밍 사업에서 24억 9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YOY 기준으로 22%가 신장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 매출이 103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했을 때 무려 171%나 성장을 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 성장이 정말 미쳤습니다. 전문가용 GPU,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이 3억 7천만 달러, YOY 기준으로 했을 때 24%가 하락했어요. 오토모티브, 즉 자동차와 관련된 칩셋들이 2억 5천만 달러, YOY 대비했을 때 15%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전문가용 비주얼라이제이션 빼놓고는 다 성장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 매출이 극도로 증가했다라는 점입니다. 무려 171%나 성장을 했어요. 게다가 옆에 있는 매출 비중 그래프를 보면 76.4%가 데이터 센터 매출입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사실 주력이 게이밍이었습니다. PC 시장의 사이클이나 암호화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휘둘리던 기업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까지 엔비디아의 주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이밍 GPU였거든요. 아예 태생 자체가 그렇게 태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고사양 PC 수요가 떨어지거나 암호화폐 경기가 나빠지면 이러한 시장 분위기에 직격탄을 맞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삼성전자가 메모리 경기에 따라서 실적이 요동치는 거랑 거의 같은 분위기였어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암호화폐의 주가와 연동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주력이었던 게이밍 사업 부문이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4%에 불과해요. 이젠 PC 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의 동향과는 상관없이 안정적인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 구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서버 부분 투자가 줄어들면 엔비디아의 실적도 요동치는 그런 반대급부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더 이상 게이밍 외장 GPU 회사가 아니라는 데에 있어요. 데이터 센터 AI용 프리미엄 GPU 가속기를 공급하는 AI 반도체 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1년 넘짓 만에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단기간에 기업의 체질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가 양분하는 형태의 매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데이터 센터가 엔비디아 매출의 70% 이상을 견인하면서 엔비디아는 명실상부한 AI 반도체 회사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A100, H100 등 데이터 센터용 GPU의 약진이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챗 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바람이 일었던 것이 가장 큰 배경이었습니다.
생성형 AI는 일반 AI 딥러닝 연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거대한 데이터 연산을 수행해야 돼요. 또한 일반 AI 연산에 비해서 수천억 개에서 조 단위에 달하는 파라미터, 즉 매개 변수로 구성된 굉장히 무거운 규모의 생성형 AI 모델을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모델의 데이터를 처리해줄 고성능의 GPU 가속기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업계 최고 성능 GPU 가속기 H100을 내세워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엔비디아의 주력이었던 게이밍 사업 부문이 40%에서 18%로 비중이 축소되는 반면 데이터 센터양 매출은 40%에서 70% 이상으로 매출 비중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격 차이입니다. A100과 H100의 가격 추이를 다음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A100의 한 개당 거래가가 15,000달러에 달합니다. 일반 게이밍 GPU에 비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후속 모델인 H100은 더해요. 45,000달러가 거래가입니다. 즉, 이 서버용 GPU는 개당 단가가 게이밍 GPU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게다가 빅테크 기업들을 필두로 해서 여러 기업들이 챗GPT 모먼트에 편승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데이터 센터 업그레이드를 시작합니다. 생성형 AI의 막대한 연산량에 대응하기 위해선 반드시 GPU 업그레이드가 필요했고 사람들은 엔비디아의 H100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작스런 고객사들의 주문에 당황한 엔비디아는 급하게 TSMC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도체 불황으로 인해서 가동률 하락이 우려되었던 TSMC는 엔비디아 덕분에 2023년 1분기를 매우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엔비디아가 생성형 AI 시장 개화의 최대 수혜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약 3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쿠다 생태계입니다. 엔비디아는 2016년 8월 서버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버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는 꾸준하게 해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이게 서버 시장을 염두에 두고 움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버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되긴 했지만 첫 시작은 그렇지 않았어요. 엔비디아의 행보가 결과적으로는 AI의 특화가 된 데이터 센터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 용이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쿠다 플랫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그 시작은 200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쿠다 플랫폼은 엔비디아가 만든 GPGPU 플랫폼 및 API 모델입니다. 빠른 출시와 강력한 호환성으로 인해서 쿠다 플랫폼은 빠른 속도로 엔비디아가 외장 GPU 시장을 장악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쿠다 플랫폼은 엔비디아가 만든 쿠다 코어가 장착된 엔비디아의 GPU에서만 작동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예요. 게다가 초창기에 빠른 확산을 위해서 무료로 배포를 했거든요. 그 때문에 굉장히 그 확산 속도가 빨랐습니다. 엔비디아 GPU 생태계의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명령어 세트인 쿠다가 업계의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덩달아서 엔비디아의 외장 GPU도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거의 세트로 움직였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쿠다 코어가 탑재된 엔비디아 GPU에서만 작동한다는 이 폐쇄성은 강력한 락인 효과를 불러오기에 충분했어요. 2012년에는 엔비디아가 또 다른 괄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인공신경망을 개발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AI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해요. 그때 쿠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2012년 하면 어떤 때냐면 막 AI 산업이 태동하기 시작할 때예요. 2011년 4분기에 아이폰 4S가 출시가 되죠. 이때 인공지능 음성 비서인 시리가 같이 탑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갑자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시장에서 붐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바로 2012년이에요. 엔비디아는 자체 신경망인 알렉스넷을 개발해서 AI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시리라든지 구글 어시스턴트 등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AI였어요. 인공지능이 IT 가전에 막 접목되기 시작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AI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요. 사장돼 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판단을 정확하게 했어요. 정확하게 미래를 간파하고 자사의 인공지능 신경망인 알렉스넷을 지원하는 GPU 제품들을 선제적으로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쿠다 플랫폼에도 인공신경망 관련 명령어 셋을 구성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인공지능 연산을 지원하는 엔비디아 GPU는 시간이 갈수록 데이터 센터의 주된 연산 가속기로 선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엔비디아 GPU에 특화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툴로 쿠다가 또한 또 멀리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구축을 위해서는 엔비디아 GPU 플러스 쿠다 플랫폼, 이 콤비가 마치 공식처럼 여겨지게 되더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선점하고 자사의 GPU가 있어야만 해당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서 강력한 락인 효과를 얻는 데에 성공한 엔비디아는 강력한 병렬 연산 성능과 쿠다의 뛰어난 최적화 성능에 힘입어서 빠르게 서버 GPU 시장을 장악하는 데에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TSMC를 활용한 강력한 이종 접합 패키징이 불러온 괴물이 바로 H100이라는 사실입니다. 엔비디아는 전통적인 TSMC 파운드리 고객이에요. TSMC는 태생부터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1987년도에 창업될 그때부터 파운드리 서비스로 시작을 했던 회사가 바로 TSMC예요. 오랜 업력에 걸맞게 수만 개의 기업의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IP들을 또한 보유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TSMC가 파운드리의 절대 강자인 이유는 TSMC가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폭넓은 반도체 제조 생태계를 갖추어 놓았다는 점 또한 굉장히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TSMC는 IDM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태생이 파운드리다 보니까 설계는 고객사들이 해주죠. 제조는 넘사벽이죠. TSMC가 워낙에 제조를 잘하니까요. 그리고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세계적인 OSAT 업체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TSMC가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바로 TSMC가 강력한 이유입니다. 강력한 제조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 TSMC는 여러 강력한 패키징 업체들과의 협력을 맺고 있고요. 이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강력한 이종접합 패키징 기술을 구축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종접합 패키징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5D 3D 패키징, 통틀어가지고 이제 이종접합 패키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종접합 패키징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다른 칩을 한데 묶어서 하나의 칩셋으로 만들어내는 첨단 패키징 기법이 바로 이종접합 패키징이에요. 그렇다면 이 TSMC의 이종접합 패키징 기술이 엔비디아와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TSMC의 이종접합 패키징의 네이밍인 COWOS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2012년부터 적용돼 왔던 TSMC의 강력한 2.5D 패키징 기술입니다. TSMC의 COWOS가 엔비디아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2016년 알파고의 등장과 함께 딥러닝과 머신러닝이 화두로 떠올랐거든요. 그때 엔비디아에서 내놓은 서버용 GPU가 있습니다. 바로 파스칼 아키텍처 기반의 엔비디아 테슬라 P100 GPU를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부터 TSMC의 이종접합 패키징인 COWOS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P100 GPU의 사진이거든요. 가운데에 엔비디아 GPU 칩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위아래로 4개의 검은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바로 HM2가 탑재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중앙 코어 부분에 TSMC의 COWOS가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GPU와 HBM 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TSMC의 이러한 COWOS로 인해서 GPU 칩셋의 바로 옆에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을 조합할 수가 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용 GPU의 연산 성능 향상에 지대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안 그래도 외장 GPU 업계에서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서버용 GPU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데에는 TSMC의 강력한 이종 접합 패키징 기술이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AI 연산이 보편화되면서 GPU 본체하고 GDDR의 조합만으로는 넘치는 연산량을 커버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버용 가속기의 트렌드가 GPU 플러스 GDDR이 아니라 GPU 플러스 HBM 조합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젠 하나의 칩셋 안에 코어와 메모리를 함께 패키징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기능을 하는 서로 다른 반도체 칩을 한데 묶어 하나의 칩셋으로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이종 접합 패키징 기술이 필요합니다. TSMC는 엔비디아에게 최적화된 칩셋 제조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CoWoS를 통해서 말이죠. 자, 다음은 엔비디아 H100의 모습입니다. 최신 GPU죠. 위아래로 무려 6개의 HBM 섹터가 보이죠. 바로 이곳에 SK 하이닉스의 HBM3가 탑재가 되는 겁니다. 만약 SK 하이닉스의 HBM3가 없다면 H100의 강력한 성능도 제대로 발휘가 될 수가 없다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엔비디아와 TSMC의 조합은 세계 최강의 서버용 GPU 가속기 H100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엔비디아를 AI 반도체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쿠다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장악에 이은 TSMC의 제조 기술 선점을 통한 하드웨어 성능까지 장악을 하면서 엔비디아는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무자비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시장의 제왕으로 포지셔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포지셔닝은 굉장히 무서운 힘을 발휘하거든요. 외장형 GPU 시장은 크게 엔비디아와 AMD가 양분하는 구조예요. 거기에 최근 인텔이 숟가락을 살짝 얹으려고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2023년 1분기에 현재 AI 가속기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시장에서 84%를 차지하면서 경쟁자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절대 강자로 군림을 했습니다. 괄목할 만한 것은 2022년 하반기에 가속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인텔의 점유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4%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텔을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잠시 뒤로 밀어두고요. 반면에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업체인 AMD의 점유율은 12%에서 정체되어 있어요. 이런 결과값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엔비디아가 가속기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확실하게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아까 설명드린 쿠다 생태계와 강력한 이종 접합 패키징을 통한 업계의 최고 성능을 확보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일단 엔비디아는 애초에 GPU 전문 기업으로 탄생을 했죠. 또한 GPU의 병렬 연산 성능이 AI 연산에 특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장 빨리 눈치챈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GPU 아키텍처를 기본으로 해서 병렬 연산 성능에 특화된 GPU 가속기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상황은 인공지능 성능 향상 이퀄 엔비디아 GPU라고 하는 공식을 은연중에 고객사들과 잠재 고객들에게 심어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2023년 1월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져서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날아올랐던 두 개의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엔비디아였고요. 하나는 TSMC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챗 GPT 모먼트가 불거지면서 빅테크들이 생성형 AI 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빅테크들이 이제 현재 투자에 나섰는데 서버용 GPU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골고루 수혜를 보았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2023년 1분기의 최종 승자는 두말할 것 없이 엔비디아였습니다. 시장에서 이미 생성형 AI 연산에 특화된 GPU는 엔비디아 H100이라고 하는 인식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아무리 경쟁사에서 좋은 제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좋은 전략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선두업체가 쌓아놓은 시장의 신뢰는 쉽게 깨지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이 관련 시장에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라면 시장의 신뢰라고 하는 이 해자는 더욱 깨지기가 쉽지가 않죠. 게다가 불황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황인 와중에 생성형 AI 시장이 갑자기 터지기 시작합니다. 막 개화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기술이에요. 지금 기업들은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고객사들이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개화했다가 급격히 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불안한 시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과 안정적인 성능을 원한다라는 거죠. 확실히 성능이 검증되어 있고 충분한 공급 능력을 갖추었으며 사후 지원이 용이한 기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쿠다 플랫폼을 통한 안정적인 개발 환경과 최적화를 지원하고 TSMC의 생산 능력을 통해 안정적인 칩의 공급이 보장된 엔비디아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더 이상 게이밍 GPU 기업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채굴기 기업도 아니에요. 이제 엔비디아는 명실상부한 AI 반도체 기업이 되었고요. 또한 데이터 센터용 가속기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 171% 성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성공적인 변모가 가능했던 데에는 쿠다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시장 지배력의 강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TSMC의 강력한 이종 접합 패키징 기술을 활용한 강력한 성능의 서버용 GPU 공급 능력을 확보한 것도 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장의 신뢰를 통한 헤게모니 유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AI 가속기 시장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상황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쉽게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입니다. 경쟁사들은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 시도를 통해 도전에 도전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지난 2024년 2월 21일에 엔비디아의 2023년 4분기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와,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 오브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엔비디아는 역시 엔비디아였다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스코어가 나왔어요. 생성형 AI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시작된 이 엔비디아 신화는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이 엔비디아 랠리의 끝은 어디일까요? 자, 일단 2023년 4분기의 엔비디아 실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은 221억 달러, 월가 예상은 204억 1000만 달러였는데 훨씬 뛰어넘었죠. 그 중에서 데이터 센터 사업의 매출이 184억 달러였습니다. 월가 예측은 172억 1000만 달러였는데 훨씬 또 상회하는 스코어를 보여주었죠. 자, 총 마진율이 중요한데 이 마진율이 와, 진짜 미쳤습니다. 76.7%를 차지하게 됩니다. TSMC가 한참 잘 나갈 때 50% 막 넘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도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한술 더 떠서 76.7%. 이걸 누가 이길까요? 대단합니다. 자, 영업이익은 147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거였어요.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뭐 투자할 거 제하고 비용 제하고 나머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잉여 현금이 112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은 5.16달러로 역시 월가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스코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야말로 미쳤다. 어닝 서프라이즈 오브 서프라이즈였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스코어이죠. 자, 이러한 대박 실적의 내막에는 생성형 AI 산업의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덩달아서 폭발하게 된 자사의 GPU 기반의 AI 가속기, H100, A100 등의 AI GPU 가속기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특히 H100과 같은 경우에는 대당 가격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에 호가하는 명실상부한 프리미엄 가속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주력 상품의 약진에 힘입어서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AI 가속기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점유율은 90%를 넘어서는 그야말로 독점 시장을 구축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의 엄청난 영향력, 절대적인 영향력은 고스란히 실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표를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엔비디아 분기 실적 표이죠. 자, 이 표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수치들은 아까 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데이터 센터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사업의 매출은 184억 달러예요. 전체 매출의 무려 83%를 차지합니다. 자, 반면 주력 사업 중 하나였던 게이밍 사업은 29억 달러로 쪼그라붙다시피 했어요. 이건 뭐 주력 사업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비중이 축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엔비디아 사업 구조 관련한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에도 엔비디아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엔비디아가 이전에야 게이밍 GPU 만드는 회사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에도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던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게이밍 사업이랑 데이터 센터 사업이 50대 50 정도로 거의 대등하게 올라왔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절대적으로 AI 가속기 비중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된, 그래서 더 이상 게이밍 GPU 회사라고 부르기보다는 AI 가속 컴퓨팅 회사다라고 부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회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AI 가속 컴퓨팅 회사로 완벽하게 탈바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그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22년, 즉 재작년 1분기까지만 해도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못 넘었단 말이에요. 불과 2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오히려 게이밍 부분의 매출이 살짝 더 높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기조는 2023년이 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2022년 12월에 뭐가 나왔죠? 바로 챗GPT 3.5가 나왔지 않습니까? 챗GPT 3.5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를 벗어나서 빅테크들이 본격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나선 2023년 2분기부터 특이점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와, 정말 무서운 그래프의 상승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 그래프에서 말이죠. 그야말로 이때부터 데이터 센터 사업부의 실적이 미친 수준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H100의 전성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자,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대 중반으로 한번 가봅시다. 엔비디아의 실적을 이끌었던 것은 암호화폐 채굴 시장이었어요. 암호화폐 채굴 붐을 타고 PC용 외장 GPU 여러 개를 병렬로 연결을 해서 채굴 성능을 극대화시킨 이른바 채굴기의 수요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의 GPU 사업에 훈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채굴 붐은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암호화폐 채굴 붐이 게이밍 GPU 시장의 전성기를 열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전성기도 오래가진 못했어요. 끽해봐야 3년 정도 갔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가면서 암호화폐 채굴 시장이 과열되자 중국에서 규제를 들어가죠. 그러면서 GPU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엔비디아의 실적도 곤두박질을 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굴곡이 심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장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실적이 요동치던 엔비디아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2015년 구글에 의해서 알파고가 출연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인공지능이 관심사의 중심에 떠오르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이 바둑만큼은 절대 인간을 이길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해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내로라 할 바둑기사들을 우습게 이겨버리자 세계가 경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알파고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바로 이세돌과의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세돌은 처음 인터뷰할 당시에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밑밥을 깔면서도 내가 한 3대2 정도로 어렵게 이기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본다 라고 자신있게 말을 했었습니다. 결론은 어쨌든 내가 이긴다 였으니까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4대1로 완벽한 이세돌의 패배였습니다. 이 일로 이세돌은 바둑계를 떠나게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알파고가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던 2015년 한참 전인 2011년에 이미 엔비디아는 AI 사업부를 출범시키고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말 그대로 AI 산업계의 다크호스였어요. 2011년 본격적으로 사업부를 창설을 하고 AI 가속 컴퓨팅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히 데이터를 불러와서 가장 최적화된 답을 찾아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정도,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인공지능만이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장이었던 거예요. 엔비디아가 사업부까지 만들면서 야심차게 AI 시장에 뛰어들긴 했지만 이 시장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폭발하기 전까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의 태동기부터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로소 인공지능 사업이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 사업부를 창설한 뒤 약 10년이 지났던 2020년대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그 엔비디아가 그 10년의 인고의 세월 동안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진심을 다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10년이 지나도록 포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픈 AI처럼 한 방에 일약 스타덤에 이르는 행운아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결국 좀 더 오래 빛을 발하는 부류들은 오래전부터 시류의 방향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이나 회사나 국가가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법칙들을 엔비디아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저 A100, H100의 성공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AI 시대의 슈퍼스타로 떠오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2011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지금 터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간의 투자를 회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자, 그 첫 출발이 어디였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AI 사업부는 2011년에 출범을 했지만 이 사업을 실제로 성공시키기 위한 밑밥은 2007년도부터 깔고 있었어요. 뭐냐? 바로 쿠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개발입니다. 그리고 이를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쿠다는 GPU에서 사용하는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C 언어 등을 포함한 산업 표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GPU 최적화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쿠다를 활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엔비디아 GPU가 필요했어요. 즉, 엔비디아 GPU가 없다면 쿠다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쿠다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엔비디아의 병렬 연산 기능을 최적화시켜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GPU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GPU라고 하는 이 반도체가 병렬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태생이 그래픽카드이기 때문에 AI 연산과는 상관없는 블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즉, AI 연산을 할 때 AI 영역에서는 계속 바쁘게 일을 하지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전기를 낭비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GPU 기반 데이터 센터는 사용 전력이 엄청나다, 무시무시하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한마디로 AI와 상관없는 블록들이 엔비디아 GPU를 전기 먹는 하마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쿠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GPU AI 가속기에서 쓸데없이 돌아가는 부분들을 통제해줌을 통해서 엔비디아 GPU의 AI 연산을 최적화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가 계속해서 전기를 잡아먹으면서 헛돌지 않도록 이 쿠다가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잡아주는 성능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최적화하는 그 스킬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야, 이거는 안 사용하고 배길 수가 없는 거죠. 엔비디아 H100 플러스 쿠다. 이 조합은, 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차 이 엔비디아 GPU 락인 현상이 더욱더 강력하게 결속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엔비디아 GPU에 종속된 회사는 다른 GPU를 도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쿠다라고 하는 강력한 먹이사슬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쉽사리 바깥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전략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고요? 2007년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쿠다를 무식하게 무료로 풀어요. 그러면서 엔비디아 GPU의 장악력이 안 그래도 높은 상황이었는데 엔비디아 GPU가 깔려있는 컴퓨터에는 다 쿠다가 들어가니까 쿠다 플러스 엔비디아 GPU 이거는 못 참는다 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개발자들 사이에서 야금야금 점유율을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하고 마침내 외장 GPU계는 엔비디아 천하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쿠다 플러스 엔비디아 GPU 가속기의 공식은 데이터 센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관련 시장을 장악해 들어가는 중요한 전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플러스 하드웨어. 이 풀스택으로 말미암아 엔비디아는 명실상부한 AI 가속 컴퓨팅 업계의 선두주자로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엔비디아의 AI 장악 시나리오를 타임라인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1기는 뭐죠? 쿠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함을 통해서 모판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 2011년에 AI 사업부를 창설하고 테슬라라고 불리는 AI 가속기를 최초로 출시를 하게 되면서 관련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고성능의 GPU 가속기를 계속해서 출시해내면서 시장이 무르익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12월 GPT 3.5가 공개됨을 기점으로 해서 엔비디아의 이러한 노력은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마침표는 어디로 찍으려고 할까요? 바로 ASIC, 주문형 반도체의 설계까지도 우리가 맡아주겠다. 빅테크들이요, 엔비디아를 활용하라. 엔비디아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하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AI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우리한테 와. 엔비디아의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빅테크들의 AI 반도체 독립의지마저 꺾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 엔비디아의 AI 가속 컴퓨팅 사업의 종지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의 수요가 여전히 천문학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기업, 산업, 국가를 막론하고 이 AI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라고 이 컨퍼런스 콜에서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의 질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더 달릴 게 남아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염을 토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GPU의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력은 아직 건재하다. 우리가 누가 넘어졌다고 했니? 우리 아직 건재해. 앞으로도 달릴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2, 3년 동안은 엔비디아 천하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워낙 쌓아놓은 인프라가 단단하기 때문이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오늘날 이 미칠 듯한 실적은 단순히 AI가 붐을 일으키면서 만들어진 날벼락이 아닙니다. 이미 엔비디아는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고요.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었으며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이 없이 꾸준히 자신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선 안 될 겁니다. 만약 젠슨 황이 2011년 이 AI 사업부 출범 당시에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섣부른 객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런 비판적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게이밍 GPU 사업에만 집중을 해버렸다고 한다면 오늘의 영광이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요? CEO가 미래를 보는 탁월한 안목을 갖추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발걸음을 이어나갈 때 언젠가 시장이 빵 하고 만개를 하면서 그간의 모든 노력이 성공이라고 하는 달콤한 꿀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엔비디아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콘텐츠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좀 꼰대 기질을 좀 발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러한 엔비디아의 삶의 태도 그리고 사업 태도는 우리 삶에도 조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대한 회사의 CEO이죠.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대한 유니버스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옳은 방향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이 진짜 옳은 방향이고 흔들림 없이 그 옳은 방향으로 정진해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진격해 나아간다면 정진해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엔비디아의 성공과 같은 찬란한 성공의 빛이 비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CS2024가 대단원에 막을 내린 지도 어느덧 한 일주일 정도가 흘러간 것 같습니다. 물론 행사 때 바로바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여러분께 공유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미 끝나버렸으니까요. 때마침 그때 또 제가 또 회사에서 바빠서 영상을 만들 틈이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행사 때 바로바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여러분께 공유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끝난 다음에 주요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내놓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일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CES에서 3가지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를 했거든요. 4070 슈퍼, 그리고 RTX 4070 Ti 슈퍼, 4080 슈퍼 이렇게 3가지의 라인업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새로운 라인업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약 2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온 디바이스 AI 시장에 대비하는 엔비디아의 전략에 대해서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정부에 의해서 막혀버린 이 중국 시장을 엔비디아가 어떻게든 뚫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CEO 자체가 중화권이잖아요. 그만큼 여러모로 중국과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칩 자체를 TSMC 팹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거는 주지의 사실이죠. 게다가 한번 또 살펴보면 중국의 채굴 붐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수혜 기업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자형 GPU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일까요? 바로 최첨단 PC 공장이 몰려있는 중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엔비디아에게 중국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인 겁니다. 다음 표를 보시죠.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표인데 보면 중국 포함해서 아시아 시장이 55%예요. 거의 대부분은 중국 몰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계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5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시장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위가 아메리카 대륙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보면 되는데 미국의 전체 칩 시장에서 차지하는 파이가 25%가 안 돼요. 동아시아가 55%를 먹고 있고 55% 중에 대다수를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중국이 사랑스럽겠습니까? 안 사랑스럽겠습니까? 끝까지 붙잡아야 될 그대입니까? 아니면 차버려야 될 그대입니까? 누가 봐도 이건 붙잡아야 될 그대거든요. 이와 같이 엔비디아가 중국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만한 시장이 없어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역량을 제한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에 가한 미국의 반도체 관련 규제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자,
다음에 표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무려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나온 규제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에게 꺼낸 규제 카드와 이에 맞불을 놓은 중국의 규제입니다. 굉장히 치열하죠. 얼마나 치열하게 서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힘써 싸웠는지 이 그림 하나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취한 수많은 제재 조치 중에서 엔비디아에게 타격이 될 수 있을 만한 조치들도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지난해 10월부터 발효가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엔비디아도 이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면서 현재 A100, H100 등 고성능 GPU AI 가속기들은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게다가 소비자 향에서도 최신 모델인 RTX 4090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중국에 미국의 허가 없이 최첨단 사양의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엔비디아에게도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중이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냥 AI 가속기 칩만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양 PC에 들어가는 일부 외장형 GPU 모델에 대해서도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RTX 4090입니다. 어쨌든 서버에 대체라도 탑재가 돼서 AI 연산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모든 루트를 다 끊어내고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저성능의 AI 가속기를 따로 제작해서 중국에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이죠. 바로 A800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I 가속기는 어찌어찌 해서 대체품인 A80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데 성공을 했다손 치더라도 엔비디아에게 또 다른 흑원 사업이 있어요. 바로 중국에 공장을 갖추고 있는 소비자양 PC 회사의 자사의 외장형 GPU 카드를 판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엔비디아의 흑원이라는 겁니다. RTX 40 시리즈 중에서 최고 사양인, 그러니까 가장 높은 마진을 챙길 수 있는 RTX 4090의 수출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이러한 엔비디아의 상황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규제를 회피하면서도 RTX 4090의 성능과 대비를 했을 때 그리 떨어지지 않는 포지션의 저사양 GPU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CES 2024의 엔비디아 키노트의 내용 중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게이밍 부문 수석 부사장인 제프 피셔가 RTX 4070 슈퍼, RTX 4070 Ti 슈퍼, 그리고 4080 슈퍼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들 칩들의 성능을 설명을 했거든요. 제프 수석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TX 4080 슈퍼는 AI 영상을 기존 모델보다 1.5배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불리죠.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의 처리도 5배가량 빨라졌다. 무엇과 대비했을 때? RTX 30 시리즈와 대비했을 때 이만큼 빨라졌다라는 겁니다.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좀 후술을 하도록 하고요. 뒤로 밀어두겠습니다. 이보다 더 주목해서 보아야 될 발언이 바로 직후에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들 제품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수출 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쩌면 이번 엔비디아의 CES 2024 키노트의 핵심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드디어 우리도 준수한 성능을 내면서도 중국에 판매가 가능한 소비자양 GPU 제품 라인업이 생겼다. 이것을 천명하는 자리였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 바이든 열심히 막아봐라. 난 네가 뭐라든 팔 거다 라고 말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심정적으로야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를 팔지 않는다는 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매우 옳은 조치다 라고 생각하고 박수를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전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인 중국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시장이죠.
절대 시장입니다. 전 세계의 어느 공간에서도 이 물량을 받아줄 대체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길을 쓰고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팔아먹어야 되겠으니까, 어떻게든 중국이라는 이 거대 시장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죽어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담으로 2023년은 반도체 업계에 있어서 그야말로 한파의 시기였죠. 물론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시장이 2022년도와 대비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2023년에 폭락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큰 원인 중 하나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거론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초거대 시장이 일순간에 봉쇄가 되어버리니까 갈 길을 잃어버린 반도체들이 악성재고로 쌓이게 되었고, 이것이 치명적인 반도체 시장의 침체를 야기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만 반도체 가격 폭락의 주범으로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 실제 중국의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중국 내 IT 경기 자체가 죽어버린 까닭이 크기도 했으니 그 원인이 규제에만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대중국 규제가 하나의 거대한 단초를 제공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RTX 4070 슈퍼, RTX 4070 Ti 슈퍼, 4080 슈퍼가 출시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을 뽑자면 어떻게든 봉쇄되어 있다시피 한 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엔비디아의 몸부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RTX 40 시리즈 슈퍼의 출시를 단순히 중국 시장을 뚫기 위한 엔비디아의 꼼수로만 바라봐야 될까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RTX 40 시리즈 슈퍼 발표 내용 중에 성능 부분에 집중을 해보면은 여실하게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일단 발표 현장에서 RTX 40 시리즈 슈퍼의 성능 중 가장 부각된 부분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전력, AI 가속 성능,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성능 개선. 이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표를 보시면 RTX 4070 슈퍼의 스펙 시트거든요.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내용은 텐서 코어의 속도 부분입니다. 세 번째 줄이고요. RTX 4070 슈퍼의 텐서 코어는 4세대 제품이 적용이 되었고 속도는 568 AI 토프입니다. 전작인 RTX 3070의 경우 163 AI 토프이고요. 전전작인 RTX 2070 같은 경우에는 63 AI 토프가 나와요. 전작에 비해서는 무려 2배 이상, 2.5배 이상이죠. 엄청난 AI 성능의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래프도 한번 보시면 이게 전성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전작과 비교한 그래프를 보십시오. RTX 4070 슈퍼, RTX 4070 Ti 슈퍼, 그리고 4080 슈퍼의 전성비를 나타낸 이 그래프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RTX 3080의 350W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최고 사양인 RTX 4080 슈퍼의 경우에도 최대 출력이 320W에 불과해요. 약 30W 정도 덜 쓰는 거죠, 전력을. 이렇게 저전력 환경이 주로 조성되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공장이 저전력 공간일까요? 그렇지 않죠. 가정집으로 들어오는 거는요. 상당한 저전력이죠. 저전력 환경은 주로 가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이에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면서도 전력을 덜 먹는 4070 슈퍼, 4070 Ti 슈퍼, 4080 슈퍼. 자, 이 저전력 환경에 특화된 GPU들은 어디를 겨냥한 걸까요? 바로 가정용 PC를 겨냥한 제품이라는 겁니다. 전작 대비했을 때 약 3배에 육박하는 AI 성능을 가진 GPU가 가정집 PC에 탑재가 되는 거라고요. 가격도 꽤나 저렴하게 풀리죠. 전작인 RTX 40 시리즈와 거의 유사한 가격에 풀린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준수한 AI 가속 성능을 가진 소비자용 GPU를 적극적으로 보급함을 통해서 온 디바이스 AI 시대에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한 대목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까지 AI 연산은
대부분 서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요. 모델 크기도 엄청나게 컸고요. 연산량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려먹는 하마였다 이겁니다. 또한 소비자용 PC에 H백을 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금 아무리 PC가 비싸도 200-300 정도는 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H백이 탑재되면 수천만 원대로 뛰어버립니다. 이거 가정용으로 못 써요. 아무리 비싸도 200-300을 넘지 않는 PC 가격이 단순간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게 될 겁니다. 부담돼서 어떻게 쓸까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못 쓰는 겁니다, 이건. 그런데 RTX 40 시리즈 슈퍼 라인업의 탄생은 GPU 가속기에 근접하는 허들을 획기적으로 낮춤을 통해 이젠 서버뿐만 아니라 가정용 PC에서도 이 소비자향 GPU 가속기의 최강자 자리를 엔비디아가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결심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모바일과 PC 그리고 랩탑 등 세그먼트를 가리지 않고 온 디바이스 AI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2023년이 LLM의 한 해였다라고 한다면 2024년은 온 디바이스 AI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현재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가 온 디바이스 AI예요.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온 디바이스 AI의 한 해다 라고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엔비디아는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용 AI 가속기를 출격시킴을 통해서 온 디바이스 AI 시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2022년 10월 약세장 저점 대비했을 때 1000% 급등을 했죠. 최근 발표된 3분기, 그러니까 8월부터 10월 매출 전망치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을 실망시킵니다. 엔비디아는 매출 전망치를 약 325억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는 시장의 예상 평균치인 319억 달러에 비해서는 높지만 일부에서는 최대 379억 달러까지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기대치만큼은 만족스럽게 나오지 못한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엔비디아의 주가는 장마감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한때 8% 이상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좋았지만 사람들을 감동시키지는 못했다라는 말이 적당할 것 같아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발표 말미에 항상 즐겨 사용했던 One more thing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But there is one more thing that I want to talk about. There is one more thing. But there is one more thing. There is one more thing. But there's one more thing. 사람들이 열광할 만했던 그런 요소 말입니다. 어쨌든 엔비디아는 AI 수요에 힘입어서 강력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하락세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중한 태도와 헤지펀드들의 대형 기술주의 비중 축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여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은 여전히 강력한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주요 종목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볼까요? 먼저 구글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기업이죠. 검색과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유튜브 그리고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도 소유하고 있는 그야말로 명실상부 세계 최대 플랫폼 기업다운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회사인 알파벳의 자회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와 높은 현금 보유 덕분에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기술 혁신이나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단기 수익 성장에 비해 주가 이익 비율, 즉 PE가 낮게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 상승 가능성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존은 1994년도에 건립된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처음에는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클라우드 컴퓨팅, AWS라고 불리죠. 또한 디지털 스트리밍,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아마존은 특히 AWS와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망한 투자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단기 순이익에 비해서 PE가 낮게 거래되고 있거든요. 현재 저평가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매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테슬라는 전기차와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율주행 기술과 배터리 기술에서도 혁신을 이끌고 있는 기업이죠. 최근에는 경쟁이 심해지고 규제 이슈 또한 있지만 지속적인 혁신과 사업 다각화 덕분에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를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 외에 더 좋은 투자처를 찾기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은 시장의 기대와 예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은 높은 기업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는 미래 수익률을 낮추고 주식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 변동성은 특히 사소한 우려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투자에 앞서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미래 수익률에 제약을 가할 수가 있고 이는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리스크를 안겨줍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처럼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시장의 작은 우려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시장의 예측과 기대감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은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예요. 시장은 종종 미래를 예측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예상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장기적인 투자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의 움직임과 밸류에이션 리스크를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변동성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꾸준한 성과를 거뒀던 투자자들은 미래에도 비슷한 성과를 기대하게 되며 이러한 심리는 주가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높은 밸류에이션과 시장의 기대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주가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잘 이해하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열쇠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